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력당 김민호입니다. 오늘 형사 특집이어서 강력계 형사 이런 느낌을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왠지 밀가루 느낌 나네요. 강력분, 중력분.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인상이 너무 좋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셔서 그렇지 여기서 약간 또 배우처럼 폼 잡으시면 굉장히 닮은 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씨라고. 그리고 제가 사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여주세요. 너무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두 사람과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중에 오늘 한 명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어릴 때 설경구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어릴 네. 때. 어릴 때. 설경구 씨도 어리고 저도 어릴 때. 네, 그럴 때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어쨌건 네, 본인은 설경구 씨를 주장하고 제가 볼 땐 김민재 씨를 닮은. 자, 오늘은 21세기 한국의 형사영화 이렇게 한번 또 거창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형사영화라는 것은 뭐 사실 뭐 범죄영화, 형사영화, 수사영화, 추리극 뭐 등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줄여서 21세기 영화들만. 한국에 두 가지 큰 계열이 있다면 아마 조폭 영화, 형사 영화. 심지어 같아. 그렇죠. 합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이유가 아마도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액션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런 두 가지를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형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영화가 많지 않을까. 거기다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도 있고 거기다 추리극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장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최근 한국 영화에서 가장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있다면 1위가 조폭, 2위가 형사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명한 캐릭터들이 일단 많고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얘기하겠지만 강철중. 한국 형사 이름 중 가장 유명한 이름 아닐까요? 그렇죠? 아, 강철중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또 형사 영화들이 많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렇죠. 우형사. 그렇습니다. 투캅스 이런 데서 워낙 형사 영화로 워낙 유명한 영화들이죠. 박중훈 씨가 그러고 보니까 형사에 너무 어울리는. 잘 어울리죠. 네. 네, 두 편 다 박중훈 씨였는데 또 21세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고른 작품들 말고도 너무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의 추억은 저희가 다른 데서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무단거래, 와일드카드, 우아한 세계, 끝까지 간다. 또 변종 형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추격자. 네. 형사는 아니죠. 네. 어쨌건 이런 그 전직 형사니까 이런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작품을 기준으로 골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는 영화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형사라는 직업의 특징과 캐릭터를 잘 살린 영화들 이렇게 해서 세 편의 한국 영화를 이렇게 네. 골랐습니다. 형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멋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형사가 누군가를 추격할 때 멋있고요. 그리고 범인과 격투를 할 때 멋있고요. 격투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할 때 멋있습니다. 어떤? 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 네, 오늘 있어 1분 보여. 브리핑 네. 미란다 원칙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짧고 굵게 네. 미란다. 네. 미란다라는 이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미란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를 보면서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왠지 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이런 얘기도 해야 네. 되니까요. 거기까지였구나.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범인으로 잡혔던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술한 자백서가 유효하게 되어서 구속되었었는데 나중에 그 진술서가 피의 사실의 고지뿐 아니라 변호인 선임권 고지를 하지 않은 그런 자백서라고 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미란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범죄 행위를 고지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면서 이 미란다라는 이름이 중요하게 됐고요. 네네. 지금도 많은 이제 형사분들이 미란다 고지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 미란다 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이 약간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형사들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미국적인 가치에서 시작된 그거고요. 한국적인 거는
이 네 가지가 고지가 됩니다. 피의 사실 고지, 네. 체포 이유, 네.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이렇게 하자면 당신을 살인죄가 피의 사실 고지겠죠. 체포 이유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고지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미란다 고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네, 미국과 영국도 약간 다른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미란다 원칙을 가장 좀 멋있게 쓴 형사가 아까 말씀해주신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우 형사가 비틀어서 한국식으로 뭐 너 얘기를 같은 합니다. 새끼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잘 안 나. 이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나중에 판사 마음이 보면 없어. 라는 어떤 무조건. 비트는 형식 그리고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그 황정민 씨가 유한 씨에게 미란다 고지를 합니다. 그 장면도 보셨어요.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그런 작용할 식으로 수 있습니다. 형사가 할 수 있는 액션도 되게 멋있는 게 많지만 이 미란다 고지를 할 때 어떤 위험 그런 게 느껴져서 미란다 이 고지를 잘 활용만 해도 멋있는 형사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미란다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어쨌건 뭐 굉장히 오늘은 또 상식적으로 네.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드릴까요? What I love when it was a gas soon turned out not a heart of glass. Seemed like the real thing long into gone. Don't you mistrust? Love's gone behind. In between, what I find is pleasing and I'm feeling fine.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네. 가장 최근이라서 워낙 생생하기도 한 베테랑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고 네. 수많은 명 대사들을 남기면서 그렇습니다. 뭐 연기도 굉장히 있고 뭐 유머러스하고 액션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했던 영화이고요. 유승환 감독 영화들 중에서 참 재밌는 영화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쾌하고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베테랑이 아닌가. 네.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그 놀랐고 재밌었던 좋았던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르성을 극대화하다 보면 주제의식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장르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꿰어 맞추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이든 아니면 흐름이든. 근데 이 영화는 일단 굉장히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애초부터 영화가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고 캐릭터들도 그렇고 아주 유쾌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유쾌함 속에서도 이 주제의식 같은 것이 특히 더군다나 한국 사회와 밀착되어서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유승환 감독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좋아했고 거의 모든 작품들을 좋아했는데 베테랑이라는 작품에 이르러서 약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요. 주제의식과 오락이 만나게 되니까 쉽게 공분하게 만드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카타르시스를 유발시키게 하는 좋은 장점일 수 있지만 너무 손쉽게 악을 응징하는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유승환 감독이 오락이 극대화됐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오락과 주제가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불균형함 같은 게 생기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과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은 부당거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당거래는 굉장히 우울하고도 어두운 버전이라면 이 영화는 밝고 유쾌한 버전인데 그 두 영화 중에 어느 영화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네. 바로 못 가고 시작할까요? 전 부담거래죠. 저도 부당거래입니다. 근데 부당거래를 형사 영화의 대표로 꼽기에는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 거의 영화도 검찰 영화, 검사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형사들의 어떤 배분이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은 못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아주 네. 유쾌한 영화라는 면에서 충분히 뽑을 수 네.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국에서 형사를 가장 잘 그리는 감독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유승환 감독인 것 같아요. 일단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데뷔작부터 형사의 어떤 힘든 삶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입니다. 발로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운동 항상 착용해야 되고
머리 항상 스포츠로 짧게 하고 다녀야 되고 그 이후로 수많은 형사들을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나는 애들도 그런 면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형사를 가장 잘 그리는 그러니까 감독 양아치 새끼인지 유승환 감독이 아닐까 중간에 안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점은 뭔가 하면 영화의 어떤 무성 영화적인 활극의 재미 저는 네.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 액션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부산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벌어지는 그 액션을 보다 보면 맞아 이런 게 유승환 감독이 가장 잘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유승환 감독의 부분이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거가 떠오릅니다. 저는 성룡 영화가 떠오릅니다. 성룡 영화의 무성 영화적인 그 활극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성룡 영화를 닮았고요. 후반부에 가면 경찰이 경찰을 감싸 안으면서 막내 칼집 맞았다며. 폭행하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 피해자들을. 그 장면이 성룡 영화에 거의 그대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성룡 영화의 자장 안에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뭐 폴리스 스토리 같은 영화를 떠올리시는 것 같고요. 그 야적장에서 이제 액션하는 걸 보면 저는 일단 액션에 대한 큰 그림도 너무 잘 짜는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이. 처음에 그 덮치기 직전에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지게차를 타고 있죠. 세 형사가 지게차를 타고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야적장의 공터에서 서로 이렇게 교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은 컷 없이 이렇게 굉장히 종횡무진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면서 일단 보여주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액션이 펼쳐지게 되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공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넓게 시작해서 포위망을 좁혀나가듯이 좁은 쪽으로 가면서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액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명동거리에 굉장히 좁은 쪽으로 막 카체이스를 벌이다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거기 나가서 넓은 공터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1대1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법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 야적장 아이디어를 보면 제가 제일 웃긴 장면은 뭔가 하면 좁은 틈 사이에 낀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죠. 액션의 다급함, 절박함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부당거래를 비교를 해보면 부당거래는 정말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살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실내 장면 액션씬에서 칼을 들고 싸우지만 거기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베테랑이 다른 영화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형사를 묘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뭐 형사 집단 내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형사를 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베테랑은 완전히 팀이구나. 팀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어쩌면 유승환 감독이 철두철미한 조사에 의해서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사도 잘할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이. 실제로 이제 뭐 형사들과 네. 친분도 많다고 자주 얘기를 했었죠. 이 베테랑은 일단 구도 자체는 굉장히 장르적이죠. 톤톤만큼도 이해해줄 필요가 없는 정말 철두철미한 악을 상정하죠. 이게 조태호이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푸근하면서 형처럼 챙겨주는 그런 서도철이라는 형사와 그 팀이 있죠. 그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직장 드라마처럼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서도철이 있는 그 형사 팀들을 보게 되면 그 맏형인 것 같고 황정민 씨가 맡은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막 서로 장난도 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직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저쪽은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포스터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해 두었군요. 그러네요. 네, 두 개의 어떤 사회, 두 개의 그러네요. 직장을 대비한 듯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또 다르게 또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유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런 역할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경찰에 맞서는, 형사에 맞서는 절대 악을 연기해야 되는데 어쩌면 공공의 적, 이따 다루겠지만 공공의 적의 절대 악인 이성재 씨도 영화를 찍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하는데 CF가 한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연기를 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연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탐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일단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한쪽은 큰형 같은 인물이고
한쪽은 막내 같은 인물인데 이 인물은 아이 같아요. 유아인 씨가 연기한 것을 보면. 근데 그 아이스러움이 어떤 그 악을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잔인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저는 장고 생각났어요. 장고의 캔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그 인물이 한국의 굉장히 나쁜 어떤 재벌의 2세로 태어나서 악행을 혹시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이 등장하는 조태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카프리오하고 유아인 씨가 외모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등장 장면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만딩고 파이트라고 해서 네. 덩치가 굉장히 좋은 흑인들끼리 피투성이로 싸우게 하는 것을 시가를 물면서 즐기고 있는 게 그 영화에서 캔디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들어가는 첫 장면은 드라마 종방연에서 두 남자를 팔씨름을 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시가에 불을 붙여서 지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조태호가 진짜 나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악행의 핵심은 폭력을 가한다가 아니라 모욕을 준다입니다. 폭력을 가하되 가장 부끄러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나쁜 인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쁜 인간, 심지어는 강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런 굉장히 인간적으로 훈훈한 팀을 이루는 형사들이 해치우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화에서라도 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카타르시스 영화가 결국은 대리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분노가 아주 거대한 악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사소한 분노들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네. 예의가 없다든지 네. 그러니까 모욕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장면을 봤을 때 흥분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소해 보였던 분노가 점점 거대한 분노로 변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손쉽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편하게 얻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그러면 약간 아쉽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악을 공박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갑니다.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사회적으로 욕먹고 사는 거 당신네들 익숙하잖아.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량한 형사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들 정말 나쁜 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영화에서는 너무 직설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심플하게 질주하는 느낌하고 사실은 잘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한 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우리는 예의는 있는 인간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들이야라는 그 선을 긋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돈도 없고 가오도 없지 않나요, 맨날? 난 가오는 있는 것 같아. 네, 네. 좀 등발이 좀 있죠. 네. 시작. 얼굴 없고 단서 없고 계획 똑 부러지시고 융합파야? 명심해. 따라붙기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영화는 감시자들을 골랐습니다. 저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극장에서 보고 일단 환호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꼭 걸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 네. 연애 이야기 뭐 이런 거가 들어가면 일단 재미가 없어지는데 철저하게 직장 영화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테랑 역시 직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감시자들이야말로 형사 혹은 경찰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정말 자세하게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 되면 어떤 팀에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진 여자 경찰이 들어가면 당연히 로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그게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직업적인 어떤 애환이라든지 혹은 뭐 독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 오로지 감시, 미행, 대결. 그러니까 제목이 감시자들인데 이 제목에 딱 맞게
가장 작고 디테일하고 그것이 짝짝 손발이 맞아서 들어가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영화적인 쾌감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질척거리는 게 없어서 좋아요. 네.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 형사 영화들이 성공하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있죠. 그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우형사든 뭐 투캅스든 공공의 적이든 그래서 어떤 약간 버디 무비 혹은 악당과 1대1 대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화는 따로 주인공 한 명을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화 속에서 팀 플레이를 너무 잘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악을 결정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와 전문가의 대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정우성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 굉장한 악당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이루려고 하는 직장인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해내려는 집단 사이의 싸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행하는 장면일 텐데 극 중에서 이제 트럭 운전사를 이제 미행하는 장면이 있죠. 시장 통해서 미행을 하는데 미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플 연기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뭔가 눈치채려고 하는 순간 두 사람이 싹 돌아서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봐서 용의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 명이 생각하는 그 형사가 그 옆을 지나가는 순간 잠복해 있던 또 다른 형사가 클락슨을 일부러 꽉 눌러가지고 놀라서 용의자가 얼굴을 들면 얼굴을 뭐 확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들 같은 팀 플레이가 굉장히 디테일이 좋죠. 일단 시작부터 영화가 사람들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엄청난 복선이 되는 장면이기도 해서 그렇죠. 일단 시작은 한효주 씨가 연기하는 그 역할이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주의 맹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인간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데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복선이 깔려 있기도 하고 후반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앞부분이고 잘 만들어진 도입부가 아닌가. 아까 직장 드라마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으로 너무 잘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은 완벽해요. 손발이 너무 짝짝짝 잘 맞고 그런 상황인데 그 팀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어떤 신참이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시너지도 있고 반면에 긴장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영화가 굉장히 묘사를 잘한다는 것이고 또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이렇게 구사하는 영화이면 나중에 이렇게 엉키는 느낌이 있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을 보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황실에는 진경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경 씨의 어떤 저는 이 영화에서 진경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멋있어요. 멋지죠. 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또한 그 봉고차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현장 팀장인 설경구 씨가 직접 말판을 놔가면서 지도를 봐가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카메라가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중, 3중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저 디테일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영화가 너무 흥미롭게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액션도 작심하고 만든 액션이 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에서 10수대 1로 우리 또 17대 1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10수대 1로 골목에서 이 악당인 정우성 씨가 신출귀몰하는 그 뛰어난 액션 실력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롱테이크로 찍었는데 롱테이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일단 부감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대 1의 상황인지를 중계한 다음에 카메라가 점점 내려와서 클로즈업에 가깝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는 그 액션에 굉장한 활극의 재미가 있어요. 똑같이 길게 찍어도 올드보이의 그 장도리 액션 장면을 생각하시면 그때의 롱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그 액션의 피로감, 그렇죠. 절박함, 몸에 힘을 다 쓰는 것 같은 소진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그 역동성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장르적인 재미가 있죠. 네. 정우성 씨가 정말 전문가처럼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에 전문화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싸우는 장면에 네. 있어서도.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조희석 감독, 김병석 감독 두 감독이 이제 공동 연출을 했는데 김병석 감독은 특히 촬영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추격전 같은 거는 모든 이런 영화에 다 등장하잖아요. 건물 안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정우성 씨가 뛰어내려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쫓아가는 건 설경구 씨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찍었냐면 유리창에서 소화기를 해가지고 깨고 나서 정우성 씨가 뛰어내릴 때는 밖에서 찍었습니다. 멀리서 찍어서 이 동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그 길을 설경구 씨가 뛰어내려서 추격할 때는 어떻게 찍었냐면 설경구 씨의 등만 따라가는 그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감독의 약간 의도가 느껴집니다. 어떤? 왜냐하면 정우성 씨는 멋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잡아주고 설경구 씨는 피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 뒤에서 우리가 같이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설경구 씨는 얼굴 중요하지 않나? 왜 뒤에서 찍지? 설경구 씨 닮으신 분이 또 이렇게 설경구 씨한테 약간 좀 기분 나빴습니다. 네. 설경구 씨는 등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실루엣만 나옵니다. 아, 멋있게 서 있는데 얼굴이 안 나와. 모든 조명은 정우성 씨가 받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김민재 씨한테 이입을 하고 싶은데 계속 설경구 씨한테 이입을 하시고. 저는 보는 동안 설경구 씨 역할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네. 내가 마치 그 범인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네.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다는 미명하에 아예 그냥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네. 별빛이 내린다. 사소한 건데요. 그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어떤 업무를 지시할 때 네. 스토크를 이용합니다. 스토크라는 그 퍼즐을 이용하는데 네. 어찌 보면 경찰들이 하는 일이 바로 스토크처럼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모든 숫자들을 배열해보고 맞춰보고 하나씩 다 대입해 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어쩌면 이런 게 경찰이 하는 아주 필요한 업무들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스토크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공의 적입니다. 또 설경구 씨가 나오는. 네. 그러네요. 네. 네. 설경구 씨, 황정민 씨 이런 분들은 사실 형사역에 너무 잘 어울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의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강철중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외우잖아요. 물론 영화 제목으로도까지 나중에 속편이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강철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둔중하면서도 강력한 느낌이 있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10몇 년 만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첫 번째는 약간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이 한 14,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200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근데 다시 보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 영화가 굉장한 그런 재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아까 베테랑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이상한 선을 넘어가고 싶은 쾌감 같은 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을 응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의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베테랑에도 있는데 네. 분명히 공공의 적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형사가 좀 약간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동료가 그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 그 원래는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였었죠. 극중의 강철중. 권투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채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싸움 실력도 굉장한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경찰의 애완에 대해서 막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찌질하기도 하고 적당히 그런 어떤 상황하고 타협하는 형사를 보여주죠. 근데 이런 형사가 압도적인 악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정의감이 발동하게 되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인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 때문에 이제 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코믹하면서도 유쾌하게 펼쳐지기도 하죠. 여기에서 저는 재밌는 게 강철중 형사는 미란다 원칙 안 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강철중 원칙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네. 형이 말이야. 연병장. 네.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저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이게 어쩌면 범죄자들에게 하는 미란다 원칙처럼 강철중 원칙 같은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범죄자들을 잡죠. 그러니까 범죄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형사의 권리, 그쵸. 형사의 권리를 스스로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잡혀야만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성재 씨의 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냥 형량을 얘기해 줍니다. 재미로 죽인 죄 100년, 민주경찰 얼굴에 칼 들이댄 죄 15년. 이게 어찌 보면 형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넘어서 우리의 울분을 대신하는 굉장한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설경구 씨가 이 영화를 만들 때가 이제 2년 전에 우리한테 그 박하사탕으로 충격을 준 그 영화 나온 지 2년 만에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단적 변수 같은 화제작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설경구 씨도 인상적이지 않았죠. 박하사탕에서 김용호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족쇄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영화를 딱 봤는데 아니 정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 동료가 죽었을 때 차에서 죽었을 때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또 박하사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목욕탕 장면이 나오면서 네, 그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을 이 구라와 액션으로 제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는 순간 그런 의심이 씻겨지게 되고 영화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아 설경구 씨가 또 하나의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네.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의 적이 무엇보다도 대단한 게 엄청난 코믹 영화라는 점이 그렇죠. 또 한편으로 그렇죠. 되게 희한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 유명한 배우들이 다 등장하죠. 네. 유해진 씨부터 해서 조연들의 어떤 그 연기의 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조연들을 한 명씩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한국 영화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해진 씨가 그 중에서 사실상 준호 씨는 두 씬밖에 없는데 한 씬에는 까만 옷을 입고 나오고 한 씬에는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두 옷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큰 꽃. 어떡할 거야? 동남이는 소시적에 내가 쑤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명철이파 조명철이는 난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날 뭐 했는데? 근데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유해진 씨가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 스타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 분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산수로 나왔던 이문식 씨는 전 사실 연극을 보다가 웃겨가지고 거의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이 영화에서의 산수는 정말 희대의 캐릭터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게 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바퀴 달린 의자가 있고 그걸 발로 이렇게 딱 차면 그걸 또 시점 쇼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끌어와서 앞으로 두고 갖고 오는데 저는 그 장면 보다가 거의 어떻게 저렇게 웃길 수 있을까. 같이요. 반면에 이성재 씨는 당시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했죠. 사실 이성재 씨한 반듯하고 착하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성재 씨 하면 두 개의 딱 이미지인데 공공의 적의 이미지 하나랑 미술관옆 동물원 거기서 이성재 씨가 딴 사람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저런 연기를 해보고 싶을 텐데 사실은 시작부터 등장부터 굉장히 독특한 장면으로 그리고 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땐 이 캐릭터가 아메리칸 사이코에 분명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 2년 전에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워낙 또 인상적이었어요. 아르마니 옷을 딱 걸쳐 입고 멋있는 그러면서 어떤 뭐 가책이라든지 혹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 폭력을 즐기는 그런 캐릭터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데 비옷 입고 등장하는 모습 무섭잖아요. 그렇죠. 비옷 입고 등장해서 어떤 되게, 일을 벌이는데 되게 무서웠는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또 설경구 씨와의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그 속에서 또 뭐 붕등물 등장하는 또 명장면이 하나 있죠. 그 장면 보고 있으면 이거 웃어야 될지 아니면 겁을 내야 될지 글쎄. 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런 그 형사 영화에서 강력한 캐릭터 거기에 마주하는 악당의 어떤 굉장히 또 다른 강력한 사악함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사실 강우석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우석 감독님의 영화 중에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통한 영화들이 많죠. 공공의 적이 가장 잘 통하고 지금 봐도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엔딩에서 그 상대가 쓰던 무기는 전기톱을 뺏어서 카메라에 바로 정면에 대고 이렇게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의 그 박력이 엄청나게 그 정지 화면으로 끝날 때
굉장히 호쾌함이 있었습니다. 설경구라는 배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캐릭터 그리고 강호석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오락 그게 결합되어 있는 되게 역사적인 영화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세 편 다 재밌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를 고르시겠어요? 뭐 마음이 이미 가 있고요. 감시자들 그럴 것 같았어. 예, 최고의 영화로 꼽고 싶고요. 사실 감시자들이 홍콩 영화의 리메이크작이잖아요. 네네. 근데 홍콩 영화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범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대항하는 직업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들의 애환, 어떤 실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리메이크 치고는 한국에 너무 잘 착종시켰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극 중에 성수동, 뭐 삼각지 이런 지역들을 이게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흥미롭게 네. 공간을 잘 활용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유승환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짝패를 사실 제일 좋아해요. 오, 네. 네. 왜냐하면 짝패 정말 어쩌면 좋죠. 유승환 감독의 그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짝패의 모든 액션씬과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베테랑의 마지막 조태호와 서도철의 싸움하는 장면 그 장면을 저는 일대일 뽑고 대결.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트박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오빠 가자. 나와.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어이! 경찰 폭행 추가야. 여기 다 찍혔어. 저는 이 세 편 중에서 한 편을 고르라면 저는 역시 공공의 적을 고르고 싶습니다. 공공의 적을 가장 한국 형사 영화의 어떤 장점을 대표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면을 하나 고르라면 저도 베테랑인데요. 베테랑의 초반에 등장하는 그 야적장에서 싸우는 그 모든 액션 시퀀스가 저는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1세기 한국 형사영화 3편 골라드렸고요. 많이들 보셨지만 혹시 안 보신 또 영화들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또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분들께서는 또 BTV를 통해서 3편 영화들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